예, 2020년 2월 20일 코비드 19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그까지 이제 중국에서의 환자 발생 상황입니다. 2월 18일자로 지금 7만 5천여 명의 환자가 집계되고 있고, 역시 신규 환자나 사망자 수는 한 2,000명 전후, 사망자 수도 100명 전후. 과거처럼 3, 4천 명 이렇게 많은 신규 환자가 발생하는 건 아니고 좀 완화된 추세를 보여서 중국이 이 상황으로 계속 좀 통제가 잘 되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코비드19 사망자 수인데요. 이제 2,000명, 2월 18일부로 2,000명 선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WHO 자료에 의하면 중국 외에 25개국에서 804명의 환자가 보고되고 있고, 이것은 증상 시작이 아니라 확진해서 보고일 기준으로 환자의 발생 역학 커브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갈색은 후베이성과 관련된 입국자에서 확진된 사례들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이 갈색 환자들이 이제 각국에서 후베이성 우한 출신의 중국인 또는 그 각국 사람들이 이제 걸려서 각국에 이제 확진되는 거고, 뒤로 갈수록 이 보라색, 이제 보라색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각국의 지역사회 감염 사례고, 여기 청색은 이제 일본의 요코하마항에 있는 크루즈선과 관련된 집단 발생입니다. 한 600명 이상을 지금 확진 환자가 크루즈선에 나왔는데, 아마 지금 각국으로 귀국하는 승객들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집계가 더 이상 의미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각국이 지역사회 감염이 유행이 시작돼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일본, 싱가포르, 태국 이런 나라들이 대표적인 상황이 되겠죠.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제 22분이 이제 신규가 감염자가 생겼는데, 대구 경북에서 이제 20명, 그 다음에 또 서울 성동구 1명, 또 수원에 11살 소아, 처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소아가 가족 간의 어머니로부터 이제 감염된 가족 간 감염 사례로 어제 보고됐습니다. 가장 지금 대구 경북 지역이 문제인데요. 지금 어젯밤에 청도에서 2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모두 어떤 중국 유행 지역 여행력이나 또 확진 환자 접촉력 없이 지역사회 감염으로 시작돼서 하나의 집단 발병 클러스터로 지금 돼 있고, 더욱이 대구 경북 지역에 이제 대학병원 다수가 응급실이 폐쇄가 되면서 이것이 도미노식으로 이 코로나19 환자를 넘어서 기존의 응급 진료에 악영향을 끼치는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한 환자, 사망자 이런 피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걷잡을수록 커지면 기존의 응급진료나 기존의 우리 국민건강보험에서 시행되고 있는 의료 전달 체계에 악영향을 끼쳐서 도미노식으로 더 큰 국민보건에 위해가 된다. 이런 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몇 가지 지금 중국에서 이제 계속 자료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제 그 자료에 대한 해석,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그런 논란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잠복기가 14일 이상이다라는 말들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중국 공정원의 그 사스 영웅이라고 하는 중난산 원사가 평균적으로 잠복기 중간값은 3 내지 7일이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확진 환자와 노출되고 대부분의 환자가 3일에서 7일 사이에 발병을 시작하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소수에서 14일 이상, 최대 24일까지 잠복기가 긴 사례들이 소수에서 있다. 이런 것은 이제 감염병 통제에 더 어려움을 초래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지난번에도 잠시 이제 분석해 드렸지만 중국의 31개성의 522개 병원에서 1099명 환자 분석에서 최대 잠복기 24일이 있었다고 했는데 한 명의 환자가 24일이었고 14일 이상은 모두 포함해서 13명이었다는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199명 중에 뭐 13명 정도면 소수죠. 소수지만 이 잠복기가 긴 사례도 있다라는 측면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겠다. 물론 이 결과로 우리가 지침에 있어서 최대 잠복기 14일을 더 길게 늘릴 근거가 되기는 좀 너무 소수다. 그런 말씀은 여전히 드리지만 우리가 좀 방역에 염두에 둬야 되겠다. 우리나라 경우도 앞으로 환자들을 많이 확진하고 역학조사를 하다 보면 국가보건위원회에서 진단과 치료 지침 6판을 내면서 공기 전파 가능성을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 참, 뭐 여전히 비말 전파와 접촉 전파, 환경 오염으로 인한 간접 접촉 전파가 줍니다. 예. 그렇지만 여기서도 상대적으로 밀폐 공간에서 장기간 있을 때 에어로졸이 생성 가능하고 이럴 때 공기 전파가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뭐 병원이든 밀폐된 공간 특수한 상황에서 뭐 일상생활 국민들이 생활하는 데서의 문제가 아니라 밀폐되고 사람이 많고 환기도 안 되고 거기에 그 폐렴과 같은 중증 환자들이 있을 때 공기 전파가 특수한 상황에서 또 의료 시술을 할 때 공기 전파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런 의견이 여기 진료 지침에 6판에 이제 공식적으로 들어갔다라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5판에서 후바이성에 한해서 의사의 뭐 CT나 영상의학적 소견에 근거한 의사의 PCR 확진 없이도 의사의 임상진단 기준을 포함시켰었는데 후베이성에 한해서 이 부분을 삭제해서 중국 전체로 과거와 같이 의사 환자, 확진 환자 이 두 가지로 지금 통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료법에 대해서 이제 혈장 치료에 대한 언급을 했고 가능하다. 또 클로로퀸 뭐 저희 나라 또 에이즈 치료제 칼레트로와 함께 클로로퀸을 지금 권고하고 있는데 클로로퀸이 포함되어 있고 아르비돌이라고 이건 뭐 생소한 약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과거 소련에서 오랫동안 소련과 중국에서 인플루엔자 치료제로 쓰이던 약제입니다. 뭐 이 서구나 우리나라에서는 허가된 바는 없고 인플루엔자 치료제로 아르비돌이 사용돼 왔는데 이것을 지금 코비드19의 치료에 약제로 사용 가능하다. 이에도 뭐 중의학에서 사용하는 약물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면 이제 한약이죠. 한약인데 여기서는 중의학이라고 할 수 있죠. 중의학에 대한 다수의 이제 약제들이 이제 열거되어 있는 건 여전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지금 2월 11일 날 중국 국가보건위원회에서 대규모로 7만 2천여 명의 환자 증례 분석을 했습니다. 일단은 뭐 단순한 임상 역학적인 기술 통계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를 부여한다기보다 일단은 7만 2천여 명이라고 하는 방대한 확진 환자 수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우리가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신뢰성을 부여할 수가 있는데 어떤 인과관계를 분석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죠. 그래서 여전히 이 87%의 환자는 30세에서 79세다. 주로
성인, 고령자에서 이제 발생하고 있다. 75%, 4분의 3이 후베이성 환자다. 점차 이제 다른 후베이성 이해 지역에서 환자가 느니까 과거 후베이성이 뭐 95% 이런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후베이성 환자 수의 프로포션이 분율이 감소하고 있고 남자 여자 비가 남자가 1.2대 1로 높다 그랬었는데 지금 남자가 51.4%니까 남녀에 큰 차이가 없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81%가 경증이다. 감기나 독감이나 이런 그 정도 기관지염 이 정도의 경증이 81%다. 무증상도 1.2%가 있다. 이제 무증상이 이제 전파력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관심 사항이긴 합니다만 무증상도 있는 꽤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에 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진들이 1716명이 감염되고 5명이 사망했다라는 얘기고요. 사망률이 이제 관심 사항인데 전체 2.3%라는 것이고 그렇지만 나이 성별로 해보면 80세 이상에서 코로나19 환자의 사망률은 15%, 약 15%에 달한다. 역시 이 고령자에서 위험하다. 그 다음에 이제 남자가 2.8%, 여자가 1.7%, 남자가 좀 높은 경향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인과관계 어떤 유의한 차이에 대한 어떤 해석은 없습니다. 그냥 기술 통계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남자가 담배를 더 많이 핀다라든지 남자가 폐 질환이 많다든지 여자에 비해서 그런 내용은 조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연유로 해서 남자가 치사율이 더 높을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추정을 해볼 뿐입니다. 그리고 후베이성이 치사율이 2.9%, 이해성은 0.4%인데 후베이성은 초기에 방역도 실패하고 병원도 부족하고 병상도 부족하고 의료진도 감염돼서 제대로 된 환자 진료가 안 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치사율이 높을 가능성이 있고 또 이해성에서는 환자 발생과 폐렴 발생과 치료와 사망 간의 그 시간이 2 내지 3주가 걸리기 때문에 지금 0.4%로 낮긴 하지만 이거는 더 지나 보면 사망자가 늘고 있기 때문에 후베이성 이해 지역에서는 치사율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제 사망률은 전체 2.3%에서 0.4% 사이 정도로 비교되지 않을까 중국의 경우에 이제 그런 추정을 한번 해볼 수가 있고요. 물론 경증 환자들이 더 많이 진단되면 치사율은 더 낮아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고령자 다음으로 이제 중증이나 사망의 위험이 높은 집단은 만성병, 기저질환 환자들이죠. 심혈관 질환, 폐질환, 암 환자, 면역 억제제, 이식 환자, 만성 신부전 환자 이런 환자분들인데 이 기저질환이 없는 분들의 사망률이 0.9%인데 비해서 기저질환 있는 분들은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혈관 질환 환자들은 10.5%, 당뇨병은 7.3%, 폐질환, 만성 폐질환 환자는 6.3%, 고혈압에서 6%, 암에서 5.6%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2.3%에 비해서 3배 내지 5배, 대여섯 배 이 만성병 환자들은 더 위험하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건강한 성인에서는 가볍게 앓고 지나갔다라는 그런 상황은 맞습니다만서도 지역사회 감염 전파가 돼서 이제 고령자와 만성병 환자에서 환자 발생이 됐을 때는 이렇게 사망률이 올라간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적극적인 방역이 필요하다. 그런 그 의미를 시사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위중한 환자 사망률은 거의 50%, 49%입니다. 거의 50%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 코로나19 환자를 중증도에 따라서 4단계로 나눴습니다. 경증, 중등증, 중증, 위중.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4단계에 대한 정의를 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경증 경우는 간단한 감기겠죠. 병원 안 가도 될 정도의 그냥
해열 진통제를 먹거나 그래서 해결되는 자연 치유가 경증일 테고, 중등증의 경우는 좀 몸살 감기나 기관지염이 심해서 병원 진료를 받거나 하는 수준. 그 다음에 중증의 경우는 이제 폐렴이 와서 입원해서 치료하는 경우. 그러니까 위중한 경우는 뭐 인공호흡기, 또 에크모, 또는 혈액투석, 신장 혈액투석과 같은 이제 중증 치료를 받는 분들이 이제 위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위중한 환자에서는 치사율이 이렇게 높다. 이런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서 환자를 이제 앞으로 분류하고 적극 치료하고 하는데 우리가 염두에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중국, 이게 잘못 타이핑되어 있네. 중국 환자의 연령 및 성 분포를 우한과 후베이성 중국 전역을 이렇게 보면 대부분의 환자들이 30세에서 79세, 거의 90% 환자가 여기에 포함되고요. 소아에서 어제 11살 소아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확진자가 나왔는데, 뭐 중국도 보면은 이 19세 이하, 그러니까 소아와 청소년 환자는 1 내지 2%, 전체로 보면 2.1%를 차지할 정도로 상대적으로 소수다. 이것은 뭐 아이들이 뭐 성인에 비해서 면역력이 뭐 달라서 잘 안 걸린다기보다 그 노출 자체가 아이들이 성인보다 이제 기회가 작죠. 왜냐하면 이 코비드19라는 것은 어떤 뭐 집회라든지 집단 발생, 활동적이고 비즈니스도 하고 모임도 하는 성인층이 아무래도 그 환자와 밀접 접촉 빈도가 높고, 그러다 보니까 그 노출 위험이 성인이 많기 때문에 많이 걸리는 거고, 아이들은 뭐 부모님을 쫓아서 가거나 아니면 되게 가족 내 부모나 조부모가 걸린 다음에 아이들이 가족 내에 감염되는 사례지, 아이들이 뭐 지역사회에 가서 어떤 집회 가서 걸린다기보다는 이 가족 내에 환자가 있을 때, 어제 이제 우리나라 11살 아이도 어머니가 그 접촉해서 가족 내 감염해서 이제 아이가 걸린 사례죠. 이제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노출 기회가 낮기 때문에 감염 기회는 굉장히 작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제 아이들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시긴 하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아이들은 발생 위험은 낮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히려 가족 내에서 성인 부모님들이나 이분들이 걸리지 않는 것이 아이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지금 봐서는. 뭐 어제 그저께 중국에서 영아 사례 9명의 사례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다 가족 내에서 성인이 감염돼서 영아가 걸린 사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인들이 더 손 씻기 열심히 하고 마스크 착용하고, 또 지역사회 뭐 밀접한 접촉, 또 밀폐된 공간에서 집회 때 극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그런 측면에서 그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준비한 거는 어젯밤에 질병관리본부에서 국내 사례 정의를 변경했습니다. 그동안 5판에서 3가지로 구분을 했었죠. 지난 2월 7일 날 지금 사례 정의 5판에서는 중국 또는 확진 환자 접촉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을 의사 환자로 하고, 의사의 자량에 의해서 역학적 연관성이 의심되는 자 해가지고 상당히 의사의 자량권을 넓혔는데, 이것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라는 많은 얘기를 들었었던 부분인데, 지금 서울하고 대구 경북 지역에 이제 지역사회 환자들이 감염 환자들이 늘면서 이제 6판에서는 조금씩 변경을 했습니다. 뭐 의사 환자를 1, 2, 3으로 나누고 조사 대상 유증상자 1, 2로 해서 신설을 했습니다. 의사 환자 1은 과거 의사 환자에서 중국을 방문한 후 이렇게 내 중국에다가 가로로 해서 홍콩, 마카오 포함, 이렇게 포함한 겁니다. 사실은 홍콩, 마카오는 중국의 일부니까 뭐 이 변경은 큰
차이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의사 환자 2는 확진 환자 접촉을 과거 밀접 접촉한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것을 그냥 접촉한 후 접촉자로 좀 더 범위를 넓혔다. 이건 뭐 해석하기 나름이긴 한데 그런 이 워딩이 좀 포괄적이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의사 환자 3, 세 번째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 미상 폐렴 인자. 지금 29번, 31번 이런 환자들 최근에는 역학적 연관성 없이 폐렴으로 해서 CT나 이런 폐렴으로 해서 원인 미상의 폐렴으로 왔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영해서 역학적 연관성과 무관하게라도 의사가 진료해서 입원이 필요한 원인 미상 폐렴을 포함한 상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조사 대상 유증상자 1, 2는 코로나 바이러스 19 발생 국가 지역 방문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이 발생 국가 지역은 질병관리본부에서 그때 이제 외국의 발생 상황을 파악을 해서 홈페이지에 국가 지역을 아마 게시를 할 예정인가 봅니다. 위험 평가를 해서. 그래서 과거보다는 이제 진료하는 의사들이 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 대상 유증상자 2는 이것도 이제 재량권을 많이 준 부분인데 의사 소견에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가 의심되는 자. 이것도 뭐 재량권을 많이 줬는데 뭐 역시 의사의 그 어떤 식견이나 뭐 또 경험 이런 부분에 많이 달린 부분 기준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사례 정의를 변경해서 6판으로 해서 지역사회 감염 환자가 생김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좀 더 현장에 의료진이 확진 검사를 하고 적극적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례 정의를 변경한 것 같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이런 사례 정의 변경에 따른 병의원이나 종합병원이나 상급 종합병원이나에서 구체적인 진료 또 감염 예방 지침이 같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제도 보신 것과 같이 부산 지역에도 의심 환자가 발생했는데 뭐 두세 개 병원에서 대학병원에서 있었는데 확진되기 전에 응급실을 아예 폐쇄해 버렸죠. 그리고 뭐 결과적으로 다 음성으로 나와서 열었지만 사실 이런 부분이 어떤 현장 뭐 의료기관들이 어떤 행동 지침 어떻게 왜냐면 이제 그만큼 각 해당 병원은 긴장을 하고 병원에 감염이 생겨서 큰 피해가 우려해서 이제 선제적으로 한 것이긴 한데 어떤 일률적인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의 그런 환자가 발생 많이 되고 응급실이 폐쇄다 보니까 아마 부산 지역에서는 선제적으로 확진이 나오기 전에 이제 응급실을 폐쇄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사실은 이런 거에 대한 지침도 보건당국에서 좀 배포해서 일관된 지침으로 시행되도록 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코로나19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응급의료체계, 국민건강보험 의료전달체계도 영향 없이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지금 목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좀 상세한 지침이 같이 배포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준비한 브리핑은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뭐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팅창으로 질문 주신 분이 있는데요. 중국이 파빌라비르라는 항바이러스제를 최초로 이제 치료제를 승인했다고 하는데 아직 효과는 알지 못한다고 하는데 혹시 국내에도 들여와서 파빌라비르라는 게 아마 파비피라비어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네. 파비피라비어라는 것은 이제 일본에서 제약회사가 인플루엔자 치료제로 아주 오래전부터 한 18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개발을 했는데 이제 임상 시험을 통해서 뭐 인플루엔자의 효력은 인정받았지만 뭐 안전성 측면에서 일본 정부에서는 주류 인플루엔자나 팬데믹 인플루엔자 시에
사용하는 걸로 이제 조건부 허가가 일본에 돼 있던 약물입니다. 뭐 그 약물인데 2014년, 15년 에볼라, 서부아프리카 에볼라 상황에서 그때 당시에도 에볼라 치료제가 없다 보니까 이 파비피라비어라고 하는 T705라는 인플루엔자 치료제를 써보자 해서 이제 그때도 화제가 됐던 약이고, 이번에도 이제 다시 코비드 19에 대한 치료제로 지금 아마 승인이 됐다라는 겁니까? 네. 그래서 뭐 지금 중국 정부가 새로운 신약을 이 코비드 19에 대해서 치료제 승인한 건 이게 아마 처음인 것 같은데, 좀 자세한 내막은 들어봐야 될 것 자료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왜 승인하게 됐는지,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물론 안전성은 일본에서 임상을 했기 때문에 안전성과 거기에 대한 뭐 혹시 부작용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지금 사스코비2라고 하는 코비드 19에 대한 원인 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력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승인을 했을 것인데, 뭐 자세한 자료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파비피라비어는 국내에 허가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이게 중국에서 그 효력이 충분히 입증이 됐다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도 한번 파비피라비어에 대한 국내 사용에 대한 논의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국내에도 적극적으로 들여와서 사용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의견이 궁금하셨던 것 같은데요, 질문자분은. 그러니까 중국에서 승인했다고 해서 뭐 우리가 자동으로 뭐 도입해서 즉시 사용하긴 그렇고, 역시 근거를 좀 충분히 근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임상을 해서 다른 우리가 뭐 에이즈 칼라트라라든지 뭐 클로로킨처럼 이 파비피라비어 T705는 이제 일본에서 조건부지만 허가될 정도로 그 임상 안전성에 대한 데이터는 있고, 관건은 이 사스코비2, 코비드 19 질환의 원인 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가 뭐 시험관이든 동물 실험이든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다음 질문도 드릴게요. 지역사회 감염이 이미 시작된 이상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더욱 중요해진 것 같은데, 뭐 어떤 하나의 치료제가 개발된다 하더라도 전 세계 수급이 제때 원활하게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백신 치료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백신 치료제만 있으면 이렇게 이제 불안감도 많이 해소가 되죠. 없기 때문에 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제 문제는 단기간에 이렇게 개발되기 어렵고, 그런 측면에서는 뭐 기간도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드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WHO와 중국과 또 우리나라 많은 그 신약 개발 경험이 많은 나라들이 컨소시엄을 이뤄서 협력과 그 협동 연구를 통해서 그 시너지를 도모해서 개발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이게 개발적 국가로 해서는 시간도 걸리고 그 개발의 성공 가능성 떨어집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뭐 우리나라의 재난이기도 하지만 전 세계적인 공중보건 위기 사태인데, 물론 뭐 WHO도 긴급하게 이 코비드 19에 대한 치료제 백신 개발에 대한 연구 개발 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좀 더 리더십을 갖고 WHO와 뭐 각국이 연합해서 지혜를 짜서 개발에, 특히나 이제 사스에 대한 2003년 사스 유행 이후 사스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치료제 개발 노하우들이 있는데, 그거를 원용해서 이 사스코비2의 특성을 파악해서 좀 더 단축해서 백신 치료제 개발로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연 WHO가 선진국과 각국의 그 연구 개발자를 모아서 리더십을 갖고 그걸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봐서는 뭐 시도는 있지만 그게 어떤 추진력을 갖고 강력하게 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눈에 띄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이제 국내 상황으로 좀 돌아와 볼게요. 이제 정부에서는 어제 대구에서 환자가 많이 나오고 나서 소규모 집단 발병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감염병 전문가로서 현황 진단을 하신다면 국내 상황 어떻게 보실까요? 예, 뭐 저는 일찍이 뭐 사례정이라든지 뭐 이 사례정의도 너무 좋고 거기서 범위에서 이제 빠져나가서 지역사회 감염에 그 발단이 시작될 수가 있고, 예를 들자면 뭐 후베이성에 국한했을 때는 뭐 광둥성이나 다른 성에서 환자 발생이 있었고 거기서 입국자 중에 국내 들어와서 감염원이 될 수가 있었는데 사례정의에 하면 발견하기가 어려웠죠. 그리고 뭐 일본, 뭐 태국, 싱가포르도 마찬가지였죠. 중국만 우리가 사례정의로 집중할 때 이쪽에서 들어온 분들은 사실 사례정의에 포함 안 됐기 때문에 일선에서 의심할 수도 없었고, 그렇지만 이제 뭐 강동성에서 환자 나오고 뭐 태국에서 환자 나오면서 따라가는 식으로 사례정의가 확대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런 지역사회 감염 환자들이 최근에 요 며칠 사이에 계속 나왔고, 그 결과 이렇게 지금 뭐 어제만 해도 20명 이상의 확진 환자가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뭐 오늘이 이제 국내에서 이제 코비드19 확진 환자가 나온 지 한 달입니다. 1월 20일 날 중국에서 입국한 중국인 여성이 첫 확진자였는데, 지금 한 달이 딱 됐는데, 이제 성적표를 보면은, 그런 그 사례 정의가 협소하고, 또 뭐, 이 역학조사에서도 이제 뭐, 그 밀접 접촉과 일상 접촉을 좀, 구분이 밀접 접촉으로 해서 이제 자택 격리가 돼야 되는데, 일상 접촉으로 해서 능동 감시가 되면서 또 활동하면서 노출자 생기고, 사실 이런 것들이 축적이 돼서 이런 지역사회 감염이 어느 날 발생한 건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그 지적을 했던 지점이고, 지금 뭐 서울과 대구 경북 지역에 예를 들어서 39번과 41번 환자분들이 확진이 됐는데 해외 여행력이나 확진 환자 접촉력이 없는 지역사회 감염 사례란 말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뭐 아니 땐 굵게 연기 나듯이 그냥 갑자기 감염자로 나온 게 아니라 어딘가 그 지역에 그동안의 정부 방역망에서 걸러지지 않은 환자가 돌아다니면서 이분들이 감염이 돼서 고령자에다가 중증으로 오다 보니까 29번하고 30번입니다. 31번도 해당이 되죠. 예, 대구에. 그래서 이분들이 그냥 생긴 게 아니고 그동안 방역망의 틈에서 이 지역사회 감염 환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이분들이 감염이 됐고, 공교롭게도 고령자다 보니까 중증 폐렴이 오고 심해져서 병원에 가서 확진된 거기 때문에 사실 방역망에서 확인되지 않은 경증 환자들은 더 많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환자 수만으로 우리가 또 뒤따라가는 방역은 이 해결하기가 좀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여전히 좀 더 이 상황 인식이 전환이 중요하다. 상황 인식을 아직도 낙관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 상당히 우려스럽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뭐 소규모 집단 발병이 됐든 지역사회 감염이 됐든 뭐가 됐든 뭐 표현의 문제 차이지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 정부 보건당국이 이 상황을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야지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시각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뭐 저는 누누이 뭐 경계 단계든 심각 단계든 뭐 이 경보 올리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있고, 또 그로 인한 불안감 또는 뭐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보는 이런 시각 여러 가지 있겠지만, 사실 뭐 이건 구호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경계 단계든 경계 단계에 맞는 철저한 방역이 중요한 거고, 심각 단계로 올려도 거기에
따르는 실효성 있는 방역 조치들이 안 올라간다, 갖춰지지 않는다면 심각 단계로 올려도 그 효과는 굉장히 낮을 것이다. 뭐 사실은 이런 뭐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에 올린다는 거는 정부가 이 상황을 얼마나 엄중하게 상황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올라가고 그냥 지금 경계 단계를 유지할 것인데, 뭐 저 개인적으로 지금 저보고 이제 답을 하라고 하면 지금 상황은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심각 단계로 올려서 거기에 뭐 당연히 심각 단계로 하면 지금보다는 더 철저한 방역 조치라든지 그에 따르는 물자 배분이라든지, 지금 사실 이건 국민과 의료계와 보건당국과 모든 섹터가 이거는 어떤 이해관계를 떠나서 총력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뭐 마지막이란 말을 써서는 안 되겠죠. 예. 뭐 그런 기회일 거라는 또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총력 대응을 한다 그러면 이제 심각 단계로 지금 올려야 된다. 그리고 이 국민도 사실 협력해야 되고 의료기관도 지금 다급합니다. 사실은 현장에서 제일 국민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현장의 의료인들은 더더욱이 그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각 의료기관들이 어제 대구 경북 지역이라든지 부산에서 그 대응하는 거 보면 과도할 정도로 지금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의심 환자가 확진되기도 전에 응급실 폐쇄한다든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과도한 대응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뭐 필요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응급실에 뭐 확진 환자가 체류하고 그런 응급실 폐쇄해야 되고 노출된 의료진, 노출된 환자들은 또 1인실 격리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기능이 마비되는 거거든요. 노출된 환자들을 1인 1실 격리를 하게 되면 다른 또 필요한 환자들이 입원을 못하게 되고, 의료진들이 2주간 아웃이 돼버리면, 일을 못하면 응급실 기능이나 뭐 진료 기능이 또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그런 측면을 생각한다면 심각 단계로 올려서 좀 더 실효성 있는 총력 대응의 모습을 보여야 할 때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언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저는 똑같은 하여튼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거는 뭐 국가적인 감염병 위기 상황이고 국민들께서도 손 씻기나 기침 에티켓 이런 걸 잘 지켜주셔야 되는데, 오늘 또 아침에 출근해서 보면 이 번잡한 데에서 마스크 안 쓰신 분들이 많아요. 뭐 어제 그 대구 경북 지역에 이제 31번째 환자분이 그 이동 경로를 따라서 많은 뭐 종교 시설이든 뭐 어떤 회사의 무슨 모임이든 에서 많이 노출됐지 않습니까? 병원도 노출되고. 사실은 국민 스스로가 좀 자기가 열나고 기침하면 빨리 보건당국에 신고해서 조치를 받아야 되는데 검사도 거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노출자 늘고 그중에 지금 다수의 2차 감염자가 생겨서 이제 슈퍼 전파 사건이라고 하는 피해야 될 또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이 더 피해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대부분의 국민들은 잘해주고 계시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지만 뭐 열에 9이 잘해도 열에 한 분이 잘못해서 또 이런 노출자가 많고 이렇게 환자가 늘면은 사실은 이건 고스란히 국민한테 또 피해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 씻기라든지 기침 에티켓, 마스크, 이 마스크 한 장을 상당히 가볍게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있는데, 마스크 한 장의 위력은 굉장히 큽니다. 여태까지도 지금 뭐 그 확진 환자와 접촉자 뭐 이런 상황을 보면 마스크를 쓰고 이제 접촉한 경우는 2차 감염자를 뭐 뚜렷하게 지금 생겼다라는 보고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도. 그래서 마스크를 올바르게 선택해서 올바르게 착용하고 또 필요한 순간에 착용하고 하는 이런 습관, 그다음에 손 씻기, 이것이 사실 방역의 십시일반으로 국민들이 보탬이 돼서 본인이나 가족이나 또
국가 전체 지금 감염병 위기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뭐 어린아이 감염된 경우도 부모가 어떻게 보면은 부주의해서 또 아이가 가족 내 감염된 사례가 이런 것도 단적으로 보면은 우리 국민 개개인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의료기관도 지금 뭐 1차 개원과 그다음에 준종합 대학병원 또 뭐 보건소라든지 뭐 각급 시도 의료원 또 국립중앙의료원 같은 이런 국공립 기관들이 다 있는데 각자 역할이 있겠죠. 왜냐하면 경증 환자나 감기 환자들은 동네 병의원에서 일단 보는데 과거와 달리 지금 지역사회 감염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1차 병의원에서 처음부터 좀 적극적으로 뭐 환자를 안전하게 진료도 하지만 병력 청취를 통해서 이 코로나19 환자를 한번 좀 의심해 봐야 되는 그런 적극성이 좀 필요하고 또 뭐 이 큰 대학병원들은 안전하게 선별 진료도 하고 폐렴 선제 격리 이런 것도 함으로 해서 중증 환자도 치료하고 기존의 병원이 오염되지 않도록 감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병원 감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또 각자 노력해야 되고 이 모든 이 총력 대응에 이제 보건당국이 이걸 조직화하고 각자 역할을 분담해주고 거기에 필요한 자원 뭐 마스크든 손소독제든 뭐 음압 진료 시스템이든 이런 것들을 좀 자원 배분도 해주고 또 지침들도 만들어서 정부에서 좀 구체적인 지침을 줘야 현장 의료 기관들이 좀 더 신뢰를 가지고 안전하게 진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 우리나라 국가적인 국민과 의료계와 이 보건당국이 다 어떤 조직적으로 질서 있게라는 제가 표현을 많이 쓰는데 질서 있게라는 거는 우리가 뭐 두려움을 가질 필요도 없고 또 안이함을 가질 필요도 없고 적당한 긴장 상태를 유지하면서 각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증상이 경미하고 치사율 높지 않아 보이는데 지나친 공포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코로나 어떤가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이 감염병은 사실 감염병의 피해, 임팩트를 볼 때 우리가 전파력과 사망률을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코로나19의 경우는 전파력은 빠릅니다. 지금 뭐 사스급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사스보다도 더 빠르다는 외국의 보고가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호흡기의 ACE2 리셉터에 더 그 밀착도가 결합력이 세서 더 전파력이 빠르다라는 연구 결과도 나온 바가 있어서 일단 전파력이 빠르다는 부분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됩니다. 지금 뭐 여러 확진 환자 사례에서 보듯이 기침이나 미열이나 또 이런 증상으로도 약을 약국에서 드시고 많이 돌아다니면서 또 퍼뜨리고 이런 상황들을 보면 이 경증이라는 것에 이제 우리가 안도를 느끼지만 그 반면에 경증이기 때문에 심각성을 인지 못하고 돌아다니면서 또 전염을 시키는 이런 안 좋은 일면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치사율 측면도 뭐 건강한 성인에서는 치사율이 낮죠. 뭐 중국이 2.3%라고 하지만 저는 국내에서 역시 현저히 낮을 거라고 봅니다. 뭐 그것이 뭐 10배, 10분의 1로 준다 하더라도 0.2%일 텐데요. 문제는 고령자와 만성병 환자가 문제입니다. 지금 지역사회 감염 전파되면서 지역사회 많은 고령자 만성병 환자들이 감염되면서 중증 환자들이 지금 발견되고 있고 중국의 경우도 80세 이상에서는 치사율이 한 15%고 다른 뭐 암 환자 심혈관 질환에서는 뭐 6% 내지 11%로 이렇게 높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젊고 건강한 성인들은 뭐 심하지 않다라고 인지를 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누구나 부모님이나 가족 중에 고령자 만성병 환자가 있다고 생각하면 또 이 또한 간과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지금 이 적을 파악해서 우리가 예방 조치를 하자는 것이지 오히려 그걸 간과함으로 해서 우린 피해는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코로나19의 정체를 전파력과 치사율 두 기준으로 보지만은 그걸 자세히 일면을 이제 나눠서 세분화해 보면 만만치 않다. 그런 얘기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하나 문제는 우리가 인플루엔자하고 또 단순 비교를 하는데 사실 이건 바이러스도 다르고 인플루엔자는 항바이러스제 치료제도 있고 백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1대1로 비교하는 거는 인플루엔자도 굉장히 중요한 병이죠. 굉장히 중요한 병이고 인플루엔자로 많은 분이 또 국내에서도 약 2,000명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매년 이거 가벼이 볼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플루엔자랑 비슷하니까 가볍다라는 생각 자체도 이거 잘못된 그런 판단이죠. 또 하나 문제는 이 코로나19 환자가 병원에 와서 의료진 감염되고 병원 감염이 되면 이 병원의 기존 진료 기능이 마비가 됩니다. 의료진도 자가격리가 돼야 되고 병원도 폐쇄해야 되고, 그러니까 일파만파로 기존의 만성병 환자나 기존의 건강보험 체제하에서 진료받던 분들이 진료를 받을 수가 없게 돼요. 이게 도미노 이펙트죠. 일종의 컬라테랄 이펙트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뭐 길거리에 뭐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그게 차가 밀려와서 이제 길 가던 사람이 다치는 이노선트 바이스탠더 이펙트라고도 하는데, 그런 피해들이 지금 생기고 있고, 어제 대구 경북 지역의 대학병원들 다수가 응급실을 폐쇄하면서 어제 응급 환자들이 어떻게 치료를 받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교통사고라든지 위중한 환자들이 응급실에 대학병원 응급실을 못 가는 이런 최악의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인한 뭐 병원 감염, 의료 체계에 대한 악영향, 그로 인한 부수적인 피해, 이런 거를 다 고려해서 지금 적극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미 그런 조짐들이 어제 보였지 않습니까? 예, 뭐 어제 그런 정도야 뭐 응급실 소독하고 다시 이제 오픈하고 뭐 이런 절차를 밟겠지만, 어쨌든 단적으로 일이 커질 수가 있다. 우리가 제대로 대응 못하면 그런 측면까지 봐야 됩니다. 누누이 말씀하시긴 했는데 질문이 있어서 드릴게요. 중국의 대규모 증례 분석 수치에 대해 신뢰할 수 있을지 전문가들은 얼마나 신뢰하는지 궁금하신다는 질문입니다. 여전히 뭐 중국의 수치를 뭐 그 실제 환자보다는 적죠. 7만 명 넘는 수치도 많은데, 사실 경증이나 뭐 중국의 그 지금 PCR 확진 검사 키트가 지금 중국의 수치는 PCR 확진 검사만 이제 집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6판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더 경증인 환자들, 뭐 많은 다수의 환자들이 확진이 안 된 상태로 자연 치유가 되든, 일부는 중증인데 확진이 안 돼서 치료 안 받고 집에서 돌아가시든 뭐 이런 상황들이 지금 외신을 통해서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치사율 2.3%도 실제 경증 환자 다 포함된다면 그거보다 낮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빙산의 일각 위에 뭐 수면 위만 보고 밑에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중국의 그 진단이나 치료의 그런 시스템을 보면 수치는 과소, 언더 에스티메이트 돼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중증 환자 위주로 진단 치료가 되다 보니까 치사율 2.3%도 실제 코로나19의 치사율보다는 높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점차 앞으로 이제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과거 뭐 사스나 메르스 때도 초기에는 치사율이 중증 환자 위주로 집계되다 보니 높고, 점차 안정화되면서 경증 환자가 많이 집계되면 치사율은 내려갈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자나 만성병 환자는 2.3%보다는 높은 거죠. 그런 측면을 세세하게 우리가 이 디테일을 분석해서 봐야지, 그냥 뭐 일면만 보고 결정을 해버리면, 판단해버리면 또 다른 피해들을, 예방할 수 있는 피해들을 우리가 피하지 못하는 그런 또 우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교수님이 지나친 공포도 아니하면도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에서는 이제 카페나 음식점 같은 데서 식기 사용하는 것도 안전할지 우려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 데서 사용하는 식기 이런 거로 인해서도 이렇게 전염이 되거나 할 수도 있어요. 지금 뭐 중국에서도 후어거를 일가족이 식사하면서 집단 감염도 있었고, 우리나라도 식사하면서 감염된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지금 그런 우려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 코비드19의 주로 전염 경로는 비말, 이게 식사하면서 대화하면서 침도 튀기고 또 1m 이내 직접 대면하다 보니까 그런 비말 전파라든지 아니면 접촉 전파라든지 이것이 주 감염 경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식사할 때. 뭐 물론 음식에도 오염될 수는 있겠죠. 그걸 완전히 뭐 없다. 음식을 통한 감염 전파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역시 식사하면서 전염 경로는 주는 비말, 우리가 마스크 쓰고 식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화하고 침 튀고 하면서 비말 감염 전파나 또는 악수를 한다든지 직접 접촉에 의한 전파가 주가 될 것이고, 끓인 음식은 뭐 바이러스가 죽으니까 끓인 음식으로 전염될 수는 없을 거고, 이제 찬 음식들이 하나의 이제 뭐 전파 경로로서 이제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음식 매개 전파의 가능성은 있지만 그보다는 식사하는 그 밀접한 접촉 환경에서 비말과 접촉 전파가 주로 감염 경로라고 이제 다른 뭐 전문가들도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로 쪽에서도 또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마무리 멘트랑 함께 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얘기해 주세요. 예, 지금 뭐 어쨌든 이 코비드19 이 상황이 뭐 기대와 다르게 이제 환자들이 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한 달 지나서 뭐 초기에 뭐 탐색전이랄까 전초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지역사회 감염 사례들이 속출하고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걱정이 많은데,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이제 지금 상황을 분석을 해서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이고, 정부 보건당국도 아마 그런 적 대응을 이제 천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민이나 의료기관은 또 각자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것이고, 특히 국민들께서는 이럴 때일수록 손 씻기와 마스크 한 장, 또 주변 청결, 뭐 근거 없는 뭐 음식이나 약품이나 뭐 이런 거에 의존하기보다 기본에 충실하자. 마스크 한 장이 전 백신이라고 봅니다. 이 마스크 한 장은 뭐 사스가 됐든 뭐 메르스가 됐든 지금 이 코비드19가 됐든 급성 호흡기 감염증에 대한 유니버설 백신, 범용 백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메르스 때도 뭐 경험 사례가 있지만은 이 마스크 한 장이 굉장히 위력적이고 손 씻기가 위력적입니다. 우리가 뭐 백신 치료제 개발해야겠죠. 그렇지만 국민 스스로는 이 마스크 한 장과 손 씻기, 또 개인 위생이 예방 백신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걸 철저히 지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 그 방송은 마치고 내일 금요일이죠. 예, 금요일 아침 9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